돈 벌어서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느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지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고 영상을 시작하겠는데요. 자,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대한 경제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큰 세미나가 열린다라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계 경제의 흐름, 그리고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갖고 계시는 안유아 교수님이 세미나를 연다고 합니다.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세미나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계 경제의 경기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재테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좀 전에 영상으로 나갔고 그리고 영상 말미에도 나가게 될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바로 아파트 큰 평형으로 이사 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이제 2, 3년 내로 굉장히 좋은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를 좋은 통찰력으로 어떤 것이 미래의 가치가 높아질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계속 매주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큰 평형보다는 작은 평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는 수저 계급론이라는 게 있죠. 뭐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이 말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떤 본인의 경제적인 어떤 위치에 따라서 계급이 나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좀 씁쓸한 이야기지만 사실 뭐 부인할 수도 없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또 주거 계급론이라는 게 있었죠. 내가 어디에 주거하느냐에 따라서 또 계급이 갈린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사실은 뭐 완전히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딸이 이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그 부모님들은 남자친구 사귀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선물 택배가 온 택배 영수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택배 영수증이 이제 개인정보가 좀 노출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뜯어서 버려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아니라 엄마한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엄마가 남자친구가 보낸 이 택배 영수증을 보고 주소를 확인했다. 이 주소를 가지고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냐를 본 다음에 이거를 다 조회해가지고 몇 평형인지 집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걸 다 조회해가지고 딸한테 잔소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거죠. 참 세상 무섭다. 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이제 집안에서부터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예를 들면 좀 시원치 않다. 주거지가 좀 별로다. 그러면 때려쳐라. 집어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 부모님들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부터 벌써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데 그만큼 사실은 이 주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영상도 영화의 한 장면도 있었는데 자, 우선 아파트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제 가격 조정이 있고 나면 그 바닥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바닥쯤에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사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되겠죠. 어쨌든 주식하고 가장 비슷한 채권이 이제 국채 30년짜리 채권인데 뭐 조금 짧게 보면 10년짜리 채권이 아무리 금리가 낮은 시기라 하더라도 2%대 이상이 나오는 걸 보면 아파트의 앞으로의 장기적인 상승률은 국채 10년물이나 국채 30년물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아주 높은 상승은 아니라 하더라도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파트를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산다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좀 아파트는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말이죠. 저금리도 아니고 공급 부족도 아니고 도심 집중화 현상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저금리, 공급 부족, 도심 집중화 뭐 이런 것들이 집값을 장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안전 욕구의 증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를 바라보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리고 시대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10년 전, 15년 전부터 이걸 느꼈거든요. 안전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자, 안전 욕구가 뭐냐? 자, 이 장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S그룹의 그룹 인문교육 현장입니다. 90년대 후반.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때 여기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안 하는데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 연수소에 모아놓고 한 달간 교육을 시켜요. 뭐 이거는 뭐 S그룹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이 당시에는 그렇게 했던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군대식의 교육이라 할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 당시에 제가 현장 판매 훈련이라는 걸 받았는데 요즘 같으면 좀 상상을 안 가겠지만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이 이제 삼성전자 S그룹의 이 전자제품이에요. 지금 보면 참 좀 수준이 좀 떨어진다 그랬는데 당시 90년대만 해도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핫한 그런 제품들이었는데 이런 제품을 실제로 들고 나가서 현장에서 판매해보는 훈련을 시킨 거죠. 요즘은 이런 거 시킨다 그러면 말도 안 될 텐데 이제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가장 비싼 가격에 팔아오는 팀이 1등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한번 해봤는데 1990년대 후반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 전이지 않습니까? 25년 정도 전이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옛날은 아닌데 그 당시에 이런 일반 주택가 골목 대문에 초인종을 누르고 저 교육생인데요. 잠깐만 문 좀 열어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문 열어줄 것 같습니까? 안 열어줄 것 같습니까? 안 열어주죠, 당연히. 우리 집에 용무가 있어서 온 배달 기사, 택배 기사, 뭐 이런 사람도 문을 안 열어주는 시대인데 열어줄 수가 있겠냐? 그런데 여러분 1990년대 후반에는요, 놀랍게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띵동 누르고 제가요 교육생인데요. 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몇 퍼센트가 문을 열어줬을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문 열어주는 집은 80%. 이건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 집을 찾아온 사람을 무조건 문전박대할 수 없다. 5명 중에 4명이 문을 열어주는 그런 시대예요. 야, 이게 진짜 이것도 대단한데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남자가 찾아왔는데 그 애 키우는 그 젊은 엄마가 일단은 밖이 더우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라 그래요. 이게 지금 상상을 안 갈 일이에요.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들어가면은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유 힘드시겠네. 그리고 물 한 잔 떠주는 건 기본이고 저희가 지금 냉면을 했는데 드시고 가실래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진짜 요즘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이죠. 세상이 불과 20몇 년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 세상이 그만큼 험해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문을 열어놓고 산다는 거는 뭐 상상을 못하고 심지어 우리 집에 용물을 보러 온 사람조차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은 무엇이 가장 중요해지느냐? 바로 안전 욕구가 가장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뭐 범죄도 많고요. 사고도 많고요. 옛날에도 뉴스에 사고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많지 않았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참 정말 전 국민을 슬프게 했던 좀 불행했던 사건도 안전사고 아니겠습니까? 이런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나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안전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 안전 욕구가 주거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의 안전,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아이들을 통학길에 좀 안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 가서는 또 안전할 수 있는지, 그죠? 통학의 문제, 학교의 어떤 분위기의 문제, 그죠? 그 다음에 교육열의 평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열이 평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급에 아이들이 모두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인지 아니면 정말 공부 안 하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의 안전. 그 다음에 귀가의 안전. 이런 골목길을 만약에 귀가를 한다라고 하면 귀를 계속 돌아보면서 귀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력범죄, 이 치안에 대한 안전 욕구.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차, 이렇게 안전한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골목길에 세워놓으면 이 차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 가지로 이 안전, 우리 온 가족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초저성장과 대체 자산의 몰락입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자산이 마땅치가 않아요. 옛날에는 현금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현금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좀 기형적으로 올리다 보니 최근엔 금리가 높아지긴 했으나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금리는 항상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낮은 금리의 상황에서 현금만 들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파트만큼의 캐시플로우도 있고 그리고 현금화도 쉬우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자산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느냐. 현재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인기가 없고 좀 뭐 하락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것을 대체할 만한 자산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부라는 것은 어딘가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자, 저장할 곳이 많죠? 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떨어지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률은 좋습니다. 수익률은 좋으나 안정성은 떨어지는 자산이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이제 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위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은 좀 떨어지나 안정성이 높고 밑으로 가면 수익률은 좋아질 수 있으나 변동성이 큰 자산들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하나씩 탈락을 하는데 야, 이런 것들은 이제 탈락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위에 남는 것들은 아파트, 금, 달러 요거만 남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장기 불황의 저성장 경제에서는 대한민국은 아파트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TV에도 자주 등장하시는 분인데요. 유현준 교수님이죠. 건축학자이면서 건축가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이 획일적인 모양이다. 획일적인 모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파트라는 거는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의 어느 동에 몇 평 아파트, 서울의 무슨 동에 몇 평 아파트 그러면 꼭 가보지 않아도 내용이 알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자,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바로 아파트의 획일적 모양이 화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파트는 모양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교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 산속에 있는 엄청나게 좋은 재벌가가 사는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 그 저택이 아무리 비싼들 내가 살 수도 없을 뿐더러요. 그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교환 가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이 어마어마하고 으리으리하더라도 사실은 생각보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캐셔빌리티라고 하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없다. 화폐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는 바로 이 화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의 저장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느냐, 리퀴디티가 있느냐, 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리퀴디티를 본다면 자, 단독주택 멋있죠? 죽입니다. 근데 이 단독주택 리퀴디티 있습니까? 이거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려면 바꿀 수는 있는데 임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리퀴디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자, 이것도 사실은 현금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현금화가 어렵죠. 빌라 연립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론 단독주택보단 좀 낫긴 하죠. 자, 그럼 가장 현금화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아파트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현준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는 화폐처럼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리퀴디티, 황금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자산이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 날 밤에 구해줘 홈즈를 너무 열심히 보시면 안 돼요. 구해줘 홈즈를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집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생깁니다. 집이라는 거는 인테리어가 멋지고 넓고 화장실 방의 개수가 몇 개고 어떻게 생긴 것 이런 것들이 이 집의 가치라고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해줘 홈즈에서 나오는 건요. 집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주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주는 여러분들 재테크 대상이 아니거든요. 거주에 신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재테크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쓰고 전월세에 많은 돈을 쓰고 그럼 여러분들 재테크는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집으로 잘하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전 시간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파트의 본질적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로케이션
그리고 환경에 있다라는 거죠. 집 밖을 나가서 임장을 해야 돼요. 집이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주변에 시설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집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이 구해줘 홈즈에서 자 보세요. 안쪽에 널따란 공간, 좋은 인테리어, 이런 거는 여러분의 집에 대한 투자, 재테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좀 아이러니하지만 인테리어에 집중하다 보면 재테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은 구해줘 홈즈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의 아파트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와 달리, 그 멘토님은 수도권의 아파트가 장기적으로는 30년 국채금리, 10년 국채금리보다는 높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 가치가 좀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은 안 발생할까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말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죠. 자, 어떤 경우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경제 성장률이 5%대로 복귀하고 이 5% 이상을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을 한다면 대체 자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도권의 아파트의 상대 가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마음 놓고 치킨집 정도는 개업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상황이 된다면 아파트의 상대 가치는 낮아질 겁니다. 자, 두 번째, 수신금리가 5%대를 유지한다면 당연히 화폐 가치가 높아지고 아파트 상대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자, 지금은 당연히 이제 수신금리 5% 주는 은행도 있죠. 제가 말하는 건 5%가 얼마나 유지될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그만큼 성장률이 좋고 5%의 금리가 한 10년 정도 유지되는 경제 상황이다. 그러면 아파트 비싸질 수 없습니다. 그냥 빌려 써도 돼요. 굳이 뭐 강남이건 서울이건 아파트 비싸질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한 예금을 하고 억울하지 않은 세상, 그 정도가 된다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지금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 안 할 겁니다. 자, 물리적 정서적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면 아파트는 그렇게 비싸지지 않을 거다. 최소한 학폭, 왕따, 강력범죄가 사라진 사회가 된다면 아파트는 굳이 그렇게 비싸질 필요가 없다.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싸죠? 초품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이의 안전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만이 갖고 있는 장점,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가 있다라는 거. 자, 세 가지가 된다면 당연히 아파트는 비싸지지 않을 것이지만 당장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돈 벌어서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느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차가 무지무지하게 막히는 곳으로 이사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힌다는 건 출퇴근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퇴근 시간은 어디나 다 막히고,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길이 무지무지하게 막히는 동네라면 여러분 정확한 겁니다. 그 동네는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유동인구가 바로 미래 집값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차가 막히는 쪽으로 계속 이사 가려고 노력해 보시면 어떠냐면 평형이 계속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꾸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이렇게 이사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길이 점점 안 막혀. 그 무슨 얘기냐? 점점 시골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차가 무지하게 막히는 곳으로 간다. 출퇴근 시간도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형은 계속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넓은 데로 이사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핵심 지역에서 멀어진다라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아파트의 상대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주택 수에 비해서 학원이 많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주택 수에 비해서 학원이 너무너무 많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교육열이 좀 뜨거운 동네다라는 얘기인데 교육열이 바로 미래의 집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육열이 뜨거운 곳으로 계속 이사를 가보세요. 평형이 커질 수 있나? 평형은 계속 작아집니다. 내가 정말 강북에 또는 뭐 경기도 외곽에 넓은 평형에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평형을 작게 서울의 중심지로 이사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전세 월세가 아닌 무리해서라도 과거에 그 좋은 입지에 집을 샀다면 아이 교육열 때문에 이사 왔다가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수에 비해서 학원이 많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말이죠. 산보다는 물, 그리고 공원이 많은 곳으로 이사 가면 미래 집값은 확실하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중에 우리 집은 말이지 산을 끼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새소리가 들리고 공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기가 좋으면 집값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산보다는 물입니다. 물.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의 중심 주거지 중에 물과 가까운 곳은 다 비쌉니다. 그리고 대형 공원이 있는 곳, 예를 들면 뭐 올림픽 파크라든지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공원, 뭐 무슨 중앙공원이라든지, 뭐 어느 도시의 중앙공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 뭐 석촌호수라든지, 한강이라든지, 양재천이라든지, 탄천이라든지, 이렇게 산보다는 물과 공원이 많은 곳이 바로 도심형 자연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이사를 갈 거냐? 단박에 갈 수는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집은 절대 평형이 커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참고로 지금부터 펼쳐질 2, 3년간의 주택가격 하락을 잘 보시면서 과거에 말씀드렸던 주택구입부담지수를 참고해서 실거주의 찬스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